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영호남 대결 구도에서 유독 캐스팅 보트의 존재감을 가져온 지역, 바로 충청권이죠. 오늘 정면 승부에서는 충청권, 그 가운데서도요, 충북의 민심 향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2부에서는 새누리당 경대수 충북도당 위원장 만나봤고요. 잠시 후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충북도당 위원장 연결해서 선거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방송하시면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도종환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김종인 대표가 충북 지역을 찾는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방문하셨나요? 네, 제천과 충주를 거쳐서 지금 청주로 곧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위원장님은 함께 계신 건 아니고요? 네네. 자, 그러면은요, 이 충북 지역,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전반적인 지역 반응 어떻다고 보십니까? 김종인 대표가 찾아오시는 거에 대해서 반겨주시는 편이고요. 경제 어려움을 주로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만나시면. 네. 아마 경제 전문가라는 인식 때문인 것 같은데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많이들 주시고 계십니다. 네, 주로 이제 민생 문제, 먹거리 문제에 네. 대한 이제 좀 하소연이 많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충청이요, 지금 현재는 지역 기반 정당이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과거에 자민련, 자유선진당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지역 당들이 새누리당에 흡수된 상태라 이 새누리당이 충청 지역에서 약진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선진당의 존재감은 뭐 과거에도 충북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새누리당이 플러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기대는 주로 경제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네. 지역 민심이 많이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뭐 야당 심판론을 주장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워낙 뭐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드니까요. 거리에서 시장에서 상가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떼돈 벌자는 것도 아니고 또 뭐 큰 돈 벌기로 원하는 게 아니다. 그저 먹고 살 수 있게만 해주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뭐 통계상으로 봐도 가계부채는 2배로 늘었죠. 나라 살림 순위는 22위에서 52위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국가 운영을 잘못한 탓이에요. 무능력한 탓인데 이게 다 야당이 발목 잡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번도 겸손하게 경제 실패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지요. 네. 그러면서도 무능하고 오만하기 때문에 유권자들께서 깔끔하게 엄중하게 투표로 책임을 물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저희가 앞서서 새누리당 경대수 이 충북도당 위원장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충북에서 8석 중에 5석 이상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좀 내비쳤습니다. 그럼 네네. 더불어민주당 기대하는 의석수 목표는 어느 정도인가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저희가 열세인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엎치락뒤치락을 하고 있는 곳도 여러 곳 있고요. 네. 그런데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뒤집어지는 사례는 뭐 셀 수 없이 많았고요. 물론 새누리당이 많은 의석수를 가져갈 것이라고 예측하는 신문 방송들이 많습니다만 네. 저희도 새누리당보다 많은 의석수를 가져오겠다고 지금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좀 아까 특이했는데요.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의 모친이죠. 고 유경수 네. 여사 고향이 이제 충북이다 보니까 네. 지역 민심이 좀 이제 여당 쪽으로 기울어 있다 이런 진단도 하시던데 도 위원장님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옥천이죠. 그래서 그게 심리적으로도 작용하고 또 친박 의원들도 많고 뭐 너도나도 선거에 친박 마케팅을 하고 뭐 그런 건 사실입니다만 네. 저희 후보들도 인물 경쟁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네. 인물로서 지금 인물과 능력으로서 돌파해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충북 지역이 그동안 인물 선거 경향성이 좀 강하다 이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선거도 역시 인물로 돌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지금 삼선위원을 지내신 분도 2분 계시고요. 네. 그분들의 의정활동 성적표는 이미 그 검증이 되어 있는 분들이고요. 네. 또 청주시장을 지낸 한범석 후보라든가 네. 또는 중소기업 전문가인 이지한 후보, 네. 또 경제 전문가인 임혜정 후보 이런 분들, 또 점거 폐기 있는 제천의 이우삼 후보 이런 분들이 다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저희는 봅니다. 네. 그런데 아까 이제 야당 심판론에 맞서는 경제 심판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또 김종인 대표가 충북을 방문하고 있다고 알려주셨는데요. 결국은 심판도 중요하지만 심판 이후에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충북의 그 어려운 민생을 어떻게 살리겠다 이런 대안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충북에 대한 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안, 핵심 공약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청주공항 활성화는 2번, 3번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네. 충청권을 아우르는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서의 위상을 키워나갈 예정이고요. 이를 위해서 활주로 연장, 여객 정사 확장, 그리고 인근 지자체에서의 접근성도 높이고자 하고 있고요. 청주청원이 통합됐는데요. 통합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 이런 거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확보가 잘 안 돼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대통령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약속한 바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통합 청주시의 발전 비전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위원장님 말씀 듣기에는 조금 전 새누리당 쪽도 공약이 사회 간접 자본, 이 시설 쪽에 좀 집중돼 있어서요. 공항, 네. 고속도로 혹은 철도, 복합 이 센터 이게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그러면은 네. 이 더불어민주당만의 조금 차별화된 민생을 좀 살려내기 위한 전략 혹시 따로 없나요? 민생을 살려내기 위한 전략 중에 저희가 마련한 것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요. 민생 네. 관련해 특히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삶의 질이 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특히 교육과 문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청주에는 산단이 있는데 산단을 혁신산단으로 바꾸는 작업이 바로 한 8년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혁신산단으로 바꾸는 것은 이 청주산단이 그동안 오랫동안 청주 지역을, 충북 지역을 먹여 살려 왔는데 네. 그런데 너무 노후화됐어요. 시설도 한 67%가 노후화됐고 네. 한 45년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산단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청주 경제를 이끌어가고 충북 경제를 이끌어갈 생각이고요. IT가 결합된 그런 친환경적인 산단 그리고 스마트 산단 그리고 또 젊은이들이 와서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산단으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네. 여기에서 많은 일자리가 나오고 또 경제가 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지금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산단을 좀 혁신시켜내겠다 이런 이제 말씀이시군요. 네네. 예, 자, 지금 호남에서는요, 이 국민의당의 좀 약진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상대적으로 고전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충북은 지금 좀 어떻습니까? 여기에 당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후보들이 많이 출마를 했지만 이 후보들이 처음에는 4%, 그다음에 5%, 여론조사에는 네. 7%, 10%씩 지지를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만큼 또 그렇게 올라가는 만큼 또 저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빠져요. 네. 네, 그래서 참 많은 말하자면 불안함과 어려움 이런 네. 것들을 지금 겪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네. 말하자면 후보 간 단일화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좀 고민하기도 하고 그러고 네. 있습니다. 지금 전형적인 일려 다야 구도에서의 이제 고충을 토로하신 건데요. 네. 결국 이 4월 4일 투표용지 인쇄는 지나갔습니다만 그럼 네. 지금 후보 간 단일화 여지는 좀 남아 있는 걸로 보십니까? 저는 좀 아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지는 만큼 국민의당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가는 네. 그런 현상들을 면밀하게 볼 때마다 네. 이거 후보 간 단일화의 가능성 이거를 배제할 수는 없다.
앞으로 6일밖에 안 남았지만 이 부분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물밑 작업은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물밑 작업을 제3자를 통해서 이렇게 시도해 보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이게 잘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네, 자, 이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요거는 이제 중앙당 차원 얘기인데 현역 의원이시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8일과 9일 호남 유세에 나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위로, 사과, 경청이 목적이라고도 했는데 이거 잘한 결정으로 보세요?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네. 위로 필요하고 사과가 필요하고요. 경청해야 되고요. 또 계속 풀어지지 않는 그 서운함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는 더 낮은 자세로 더 혼날 일 있으면 더 혼나면서도 진정성을 보여드리는 것 그리고 화합과 소통하기 위해서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는 것 이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전공법으로 돌파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충북만 여쭤봤으니까 이 충청권 전체 판세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충남이라든가 이쪽의 그 판세 이런 거를 분석하는 이런 쪽에는 저는 좀 네. 자신은 없고요. 제가 좀 분석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충북은 지금 열세를 극복하고 19대 때보다는 한두 석이라도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종시에서 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해찬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복당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지금 상황에서 그 부분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거는 추후 결과를 가지고 논의를 해도 되지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충북도당위원장이었습니다. 얼마 전 20대 이모가 3살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죠. 알고 보니 이 살해된 조카는 형부에게 성폭행당해서 낳은 친자식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성폭행이 불러온 참극에 대해 이명숙 아동정책조정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말을 듣지 않아 조카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이모가 사실은 이제 엄마였다고 하는데요.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낳은 아이였다는 건데 자, 이 사건 접하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 또 하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드러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네. 사실 저는 이혼이나 가족관계 사건을 많이 하는 변호사인데요. 네네. 이모가 그 형부의 아이를 출산하는 사건은 성폭행이건 아니건 네. 의외로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저는 사건으로 정말 많이 접하는데요. 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가까운 친척 간의 성폭행 또 그 형부인분이 굉장히 거친 그 가정폭력을 하는 사람인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네. 기자분에게 칼 가지고 윗몸 옷을 벗고 이렇게 달려나고 욕하고 그랬다는데 네. 가정폭력이 굉장히 심한 가정 또 이 이모가 자기 분노나 자괴감이나 이런 것들을 대항할 수 없는 아이에게 함부로 때리고 학대하는 아동학대 문제 또 이 성폭행 당한 범죄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치료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이 우리 사회의 모습 또 평소 가정폭력을 알면서도 아동학대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는 무심한 이웃이나 친인척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해져서 만들어진 사건인 거죠.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런데요, 변호사님. 이 성폭행을 당해서 아이를 출산한 20대 여성이 형부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 이렇게 자괴감에 빠져 지냈다고 하던데요. 그것을 자신이 낳은 아들에게 좀 이 분노를 표출한 걸로 보십니까? 그런 것도 일부는 있겠죠. 이 이모가 10대 후반 때부터 형부와 성관계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성폭행이건 어쨌건 형부가 무서웠건 아니건 형부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언니와 한 집에 살면서 내 인생이 망가졌다라는 자괴감도 있을 수 있고 언니나 조카나 자기가 낳은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 죄의식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또 형부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두려움, 공포 내지는 분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심리로 인해서 그것을 풀 수 있는 것은 가장 만만한 게 어린 아이들이니까 네. 자기 아이에게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네. 자, 또 법적으로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조카 사례에서 친자 사례로 급 전환이 된 사건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 처벌의 정도가 좀 달라지나요? 아닙니다. 조카를 살해한 거나 친자를 살해한 거나 그 살해한 것은 마찬가지죠. 살인으로 똑같이 처벌을 받죠. 만약에 부모였다면 자기 존속이냐 다른 사람이었냐에 따라서 존속 살해로 형이 가중되냐 안 되냐의 차이가 있지만 네. 자기 조카냐 자기 아이냐는 차이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이 결과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참극이 벌어진 것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 여성이 이제 진술을 한 이 조카가 아니라 사실은 나의 아들이었다. 이 진술로 그럼 형량에 좀 참조가 돼서 경감되거나 그런 사유는 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오랫동안 형부의 성폭력 그리고 계속되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형부를 벗어나지 못하고 네. 10여 년 가까이 살았다. 그리고 그로 인한 트라우마가 심했다라고 한다면 그 트라우마가 형을 깎아주는, 형을 가볍게 해주는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네. 또 반대로 어떻게 용기를 내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집에 살았고 안주했고 또 그 아이를 친자식인데 그렇게 학대하면서 살해할 수 있냐라고 해서 가중사유로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보기에 따라 달리 보여질 수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가중사유로는 보지 않을 거고 네. 당연히 형을 감형해주는 사유로 이번에도 참작할 거로 보여집니다. 네. 외국처럼 네. 가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말씀 들으면서 이게 환경적 영향이 더 컸을까, 개인의 책임이 더 컸을까, 그 사이에 판단이 달려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아까 말씀 주실 때 의외로 이런 사건이 우리 주변에 많다, 많이 보신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성폭력 사건 중에 정말 피해 사례들의 대부분이 친척이나 가족,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던데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우선 이 처제와 형부가 언니와 한 집에 동거해 왔다고 하는데요. 네. 한 집에 살면서 그리고 자주 만나면서 친밀하게 지내면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면 술에 취해서건 아니면은 실수로건 스킨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면은 좀 이렇게 자기 가치관이 분명하지 못하거나 하면은 한 집에 살건 아니건 쉽게 자기 원하는 욕구를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현하기도 하는데 네. 우선 친족 성폭력은 자주 만나고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낯선 사람들 아니면 적당한 거리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발생하기 쉽고요. 네. 한 번이라도 발생이 된다면은 집안의 망신이고 수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도 또 형부나 그 가해자인 남성도 또 언니나 또 그 배우자도 감히 그 집안 누구도 신고하지 못합니다. 네. 드러내서 말하지 못하고 창피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경우에는 폭력적이거나 이렇게 아주 위압적인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더더구나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가는 거죠. 자, 위원님, 성범죄자의 심리 같은 것 저희가 좀 유념해야 될 게 있을까요? 우선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자들은 그냥 뭐든지 자기가 원하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 여자들은 감히 신고를 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신고를 하거나 드러내서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을 상대로 아주 어린 상대 아니면 아주 가까운 상대를 상대로 성폭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피해자들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고 신고를 해서 자기가 더 많은 여러 가지 불이익, 수치심이나 집안의 망신이나 여러 가지 자괴감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하는 것만이 그 가해자가 더 이상의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도 있고 자기도 그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주변 사람들 제2, 제3의 더 큰 피해로 아니면 더 큰 참극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용기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기관들 많이 있고요. 네. 많은 도움들 받을 수 있습니다. 용기 낼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치심, 가족의 명예, 가족의 안위 이런 것 때문에 혼자 희생을 감당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사태는 더 커지겠죠. 네. 네. 자, 이번 사건의 이 피의자의 심정 뭐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살인이라고 하는 선택, 이건 명백히 잘못된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이 아동학대에 대한 요즘 우리 사회의 분위기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있었더라면 아무리 자기 화가 나고 그러더라도 이 아이가 평소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다쳐있을 정도로 때리거나 그러지도 않았을 거고 발로 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발로 여러 번 차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평소에 그 이웃이 이 성인 여성의 비명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났다고 하는데 주변이 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신고를 했더라면 네. 진작에 신고를 했더라면 이런 비극까지는 안 왔을 텐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아동학대가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은 때리면 안 된다는 거, 정서적으로 학대해도 안 된다는 거, 꼭 뭐 발로 차서 아니면 밟아서 아이들이 죽어야만 아동학대가 아니라 가벼운 한 대 때리는 네. 거, 밀치는 거 이런 것도 다 아동학대라는 인식이 좀 널리 확산됐으면 좋겠고요. 네. 주변에 아동학대가 있거나 가정폭력이 있어 보이면 바로 신고하는 네. 그런 자세들이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폭력 그리고 성폭력 그 피해가 아동학대 또 유아 살해라고 하는 참극을 불러왔는데요. 앞으로 이런 비극을 좀 막으려면 이 대책 차원에서는 우리 사회가 어떤 좀 대안과 대책 가져가야 하겠습니까? 우선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것이 따로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네. 이런 폭력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긴장하고요. 이런 것들을 발붙이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그 전제하에 많은 법 만들어졌지만 그 법이 제대로 이제 뿌리를 내리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법 제도가 좀 더 정비돼야 되고 네. 인식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철저한 신고, 관심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신고할 수 있는 용기보다 신고할 수 없는 사유들이 훨씬 더 많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 악순환을 끊고 그리고 더 큰 참극,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힘들지만 용기를 내서 신고하고 트라우마에 대해서 치료를 받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우리 사회 악순환인데요. 있어서는 안 될 일 이렇게 저도 이야기하면서 너무나 빈번하게 보게 되는 거 아닌가 참 걱정이 커집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명숙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소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소연 2588.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가겠습니다.